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미군정 외사과에서 이 일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원칙을 정해줍니다. 한반도에 있는 재산 모두 놓고 가. 지폐로는, 그러니까 돈으로는 1,000원 정도, 군인들은 한 500원 정도까지만 들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행권을 1,000원을 가져가면은, 그러니까 원화를 가져가면은 일본에 가서 엔화로 1,000원을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뭐 한 1,000원 정도면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의 월급, 조금 봉급이 적은 사람으로 보면 한 6달 정도의 월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들 느낌이 어때요? 딱 짐작이 되시잖아요. 그들 지배자였어요. 재산이 몇천 원은 물론이고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는 사람이 수두룩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미 군정에선 1,000원만 들고 가라고 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짐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면, 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원칙대로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은 부산항에 도착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체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가지고 온 물건, 그다음에 가지고 온 돈에 대한 체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돼요. 그래서 서울이 되었던 인천이 되었던 일본인들에게 쫙 퍼져서 가봤자 모두 들킨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가지고 갔다가 놓고 갔던 물건들이 부산에 쌓이게 되면서 부산은 뜻밖의 굉장한 경제적인, 그리고 물건이 남아도는 그런 도시로서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자, 이런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좀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뭔가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밀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반도에서 한 7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적게는 6, 7만 명, 많게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18만 명 정도가 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정 이상의 물건, 규정 이상의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물론 모두 성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중간에 고약한 브로커를 만나서 모두 물건을 빼앗기거나 아니면은 없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또 성공한 사람들도 꽤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염두에 둔다면 굉장히 많은 한국의 재산이 미 군정의 원칙과 다르게 일본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실제로 상당량의 문화재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러니까 8월 15일 이후에도 흘러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은 1946년 3월에 원칙적으로는 소수의 일본인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교통통신요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으로 송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에서 잠깐 38선 이북의 일본인, 38선 이남의 일본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38선도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과제를 남겨놓은 어떤 그런 사건이 이제 된다면 이게 일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38선 이남에 있던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간 것을 귀환이라고 하는데요. 38선 이북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간 것은 탈출이라고 합니다. 미 군정하고 소련 군정하고 일본인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미 군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속하게 일본 밖에 있는 일본인들은, 그리고 식민지라든지 외국에 있는 일본인들은 귀국을 해라. 그러니까 나중에 배가 안 돼갖고 막 배를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귀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막 그 부산 같은 데서 막 그 귀환 행렬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고, 큐슈의 하카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혼슈의 지역에 있었던 이런 어떤 항구들로 계속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소련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일단 38선이 딱 막히자마자 소련은 들어오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미군은 인천으로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들어왔잖아요. 소련은 대포 쏘고 들어옵니다. 나남하고 원산에 일종의 상륙작전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8선이 끊겼다는 얘기를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듣게 되고, 그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일본인들이 전쟁터에서 그 늘 운영했던 그 성노예 위안소라는 게 있죠. 그거를 미군들을 위해서 만들 준비를 했었습니다. 평범한 여성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들의 논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요. 미군들이 보니까 어이가 없었던 거죠. 물론 그게 뒤로는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런 위안소라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38선 이북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미군은 들어올 때 자기 물건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소련군은 현지 조달 원칙이라는 게 있었고요. 북쪽에는 아예 전투부대가 들어옵니다. 전투부대하고 민정부대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죠.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북쪽에 있었던 적어도 일본인 또 일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집들을, 한국인들을 통해서 일본인 집이 어디냐를 체크를 해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데려가다 쓰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38선이 딱 막히자마자 소련군은 모든 성인 일본 남자를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블라디보스토크 또 나오토카 항으로 보내게 돼서 시베리아로 보냅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소련군으로 볼 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굉장한 인력 손실이 있다 보니까 경제 자체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에서 입은 피해를 아시아 쪽에서 좀 복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반도 자체가 그렇게 산업화된 공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몇 개의 군사 또는 어떤 산업시설을 뜯어가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을 그들의 어떤 노동력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포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중에서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6개월, 많게는 1년 이상을 시베리아로 끌고 가서 일정 정도 노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토로 보내는 그런 방식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 여성들이 굉장한 공포감을 느꼈을 텐데요.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머리를 깎은 여자는, 그러니까 빡빡 깎은 여자는 성폭력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그러니까 38선 이북에 있었던 여성들은 머리를 빡빡 깎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들이 38선을 탈출하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또 탈출을 했을 때 그 나타났던 모습은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거죠. 같은 일본인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이 보기에도. 사실은 북쪽에 있었던 한국인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소련군에게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또 만주에서 북한 쪽으로 넘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1945년에서 46년 사이에 수만 명이 얼어 죽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 사람들, 특히 한반도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반도에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38선 이남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일궈놓은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했겠죠. 그 재산, 그 권력을 놓고 일본으로 가는 게 내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 개인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북한 지역에 있었던 일본인들, 그들이 비교해 보면은 38선 이남에 있었던 일본인들은 그냥 시간만 되면은 일본으로 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죽기 살기로 빠져나온 거잖아요.
거기다가 소련군들한테 남자들은 잡혀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건들은 다 빼앗기고, 때에 따라서 성폭력의 어떤 피해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35년, 36년의 모습을 요 몇 달 사이의 상황으로 치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담담하게 썼던 게 요코 가와스키 와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요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내용을 그냥 살펴보게 되면은 소수의 한국인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인들도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자신들이 탈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모르는, 즉 한반도가 일제 강점의 어떤 시기를 겪었다거나 일본인들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는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 장면이 그 일본 가족들을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 자체의 어떤 뭐 과장이나 오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요코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코 이야기를 썼던 본인은 이거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같이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이 책 자체가 사실은 일제강점기,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상황을 왜곡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점에서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니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일본 안에서 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들이 2등 국민 취급을 받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경제적인,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하고 맞물려 있을 텐데, 일본 본토에 있던 사람들은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폭격받을 동안 너희들은 폭격받지 않았다. 우리들이 여기서 굉장히 힘들게 전쟁을 할 동안 너희들은 그쪽에서 지배자로서 우월한 위치에서 마음껏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돈 1,000원 들고 갔잖아요. 물건도 여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들어갔더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집 한 채 몇만 원씩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못 구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대부분 한반도에서 만주에서 넘어갔던 일본인들은 일본에 도착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볼 때는 이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들의 문제를. 그래서 60년대에 비로소 조금씩,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해결하게 되는데 불만이 만만치 않겠죠. 불만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이제 일본 정부가 굉장히 흥미로운 견해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본토에 있는 분들도 피해자였죠. 그럴듯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10몇 년 동안 나라에서 뭔가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한다면 그런 어떤 표현을 들어왔을 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논리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어야죠.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앞에서 얘기 드렸던 요코 이야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들이 왜 그런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그 가해는 누가 한 건지, 이걸 미국이 했다고 해야 될까요? 뜻밖에도 일본의 탈출기에서는 미군은 굉장히 호의적인 천사 같은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소련하고 미군의 어떤 대비되는 모습과 관련해서. 그럼 미국은 여기서는 가해자는 아닌 것 같아요. 패전국에서 미국을 가해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한테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으니 일본 정부를 또 가해자라고 하기는 자기네들은 생각을 못할 거란 말이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교란된 일본인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그 다음에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 원자폭탄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전후, 광복 이후에 겪었던 고통에서 자신들을 전쟁의 피해자라고 느낍니다.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이 피해에 해당하는 가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후 피해 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어쩌면은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할 때 정서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오류와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면에서 1945년 8월 15일 전후에, 특히 후에 일본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이 이제 기록에 보면은 뭐 1945년 8월 9월 사이에 뭐 한 900건 정도의 소요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공격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뜻밖의 사망 사건까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건은 있습니다. 뭐 해화동에서 누가 죽고 뭐 이런 기록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적어도 38선 이남에 있는 일본인들은 무난하게 일본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막 한국인들이 막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때 많이 죽었던 사람들은 일본인들 밑에서 친일파로서 활동하던 헌병보조원 뭐 이런 사람들이 죽임을 더 많이 당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착해서 그렇다 뭐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귀환을 할 때 어쩌면 조금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보내줬을까요? 그때 이제 방송을 이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제 민세 안주영 선생이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한반도에 일본인이 있는 것처럼 일본에 한국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어쩌면은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이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뭐 직접적으로 그렇다 어떻다라고 했던 어떤 뭐 기록은 없습니다만 인지상정으로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을 괴롭히면 타국에서 고생하던 한국인들이 또 거기에서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광복 이후에 일본 중국에서 한 250만 60만에 이르는 동포들이 교포들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적대감과 분노를 가지고 역사를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걸 계속해서 얘기해 주다 보면 그리고 그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분노가 아닌 논리와 그 다음에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건설의 어떤 장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945년 8월 15일에 한국인의 한반도에 있었던 일본인들의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조금은 낯선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 땅에 군림했던 일본인들의 모습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그 어지간히 좀 큰 도시들 가면은 전부 다 일본인 집, 일본인 관공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에는 그걸 무너뜨리려고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등록문화재라고 해서 그거를 좀 보호하자, 보존하자라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썼던 사람들이 뭐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있었던 한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그들을 다 지워내면은 시원할 것 같은데 사실은 역사 공부는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시원한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그 상처의 일부분, 그때 있었던 어떤 그 빚진 기억들, 그때 있었던 어떤 안 좋았던 것들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조심하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그런 문화재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1945년 8월 15일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전과 후를 같이 생각해 보신다면 그거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점에서 시작하는 선으로서, 공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광복절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현장 답사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저와 함께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뭐 아쉽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제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뭔가 조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답사를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제 강의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